20살이 되면 얻게 되는 것, 성인 자격증. 아무런 노력 없이 얻게 된 이 자격증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해주었다. 대단한 마법의 도구 같은 이것은 나의 정신적 계급을 한 단계 올려준 것만 같았다. 올라간 계급을 뽐내고 싶은 내 마음은 발걸음마저 당당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난 당당한 걸음으로 대학교 신입생 OT에 참석하러 집을 나섰다. OT는 오전 9시까지였는데 그런 낯선 곳을 무방비로 갈 수 없다는 생각에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상황을 정찰하기로 마음먹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 똑같은 바람막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줄지어 서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그중 웬 예쁜 여자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신입생이세요? 나는 얼떨결에 아니요 라고 대답해버렸다. 그리곤 후다닥 역사 바깥으로 나갔다. 나는 신입생이다. 근데 왜 아니라고 했을까? 저 여자가 너무 예뻐서일까? 아니면 야 얼마나 설렜으면 1시간이나 일찍 왔냐? 라고 생각할까봐 부끄러웠던 걸까? 어찌됐든 저 여자는 예뻤다. 나는 첫 정찰의 보고서 첫 줄을 예쁜 여자를 보았다 라고 기록하며 캠퍼스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 정문이 보일 무렵 주변에는 바람막이를 입은 사람을 뒤따라 걷는 무리들이 보였다. 헐, 아니 이거 신입생들 아까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거였나? 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문자 못 받았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알고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때서야 깨달았다. 아까 그 예쁜 여자가 나에게 말 걸었던 이유를 신입생들을 줄 세워 데려가려 했던 것이다. 아니 애초에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난 왜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 여자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다. 방심했을 때 말을 걸어와서 꼼짝없이 당했다. 나도 엄연히 성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침착하지 못했다. 어쨌든 뒤따라 정문으로 들어가는 저 무리들을 보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덜 설레 보인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걷는 느낌은 어딘지 모르게 보편성과는 거리가 먼 특이사례가 된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는 약간의 외로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무리에 섞였고 보편성을 획득했다. 무리에 섞여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안도감을 준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안도감을 느끼자마자 내가 한 것은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 즉 동기들을 스캔하는 일이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막이 입은 사람들이 종이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간단한 개인정보들을 적는 종이였는데 그 취미란에 뭘 써야 할까 고민에 빠졌다. 성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대단한 것을 적어내야 할 것 같았다. 그때 문득 언어영역 비문학 지문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문장이 떠올랐다. 일상의 불규칙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 그래, 뭔가 성인다운 멋들어진 취미다. 난 이 문장을 적어서 제출했고 걷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동기들이 쓴 취미를 슬쩍 보았다. 게임, 축구, 농구. 엄청난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덮쳐왔다. 무슨 중2병 사회 부정자 같은 취미를 적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당장 달려가서 취미를 수정하고 싶었으나 지금 나가 저걸 수정하는 게 더 이상해 보인다. 낙장 불입. 내 대학 생활은 시작 전부터 꼬인 건가? 이 뒤로 진행되는 일정은 학과 교수님들의 소개 시간, 계획표 같은 형식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오로지 좀 전에 적어낸 취미에 대한 쪽팔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 성인 자격증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나의 행동들은 오늘 하루 내내 나를 특이한 놈으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지겨운 시간들이 대충 끝나고 나와 동기들은 어떤 규칙으로 만들었는지 모를 순서로 조를 배정받았다. 그리고 조별로 줄을 서 바람막이 입은 자들의 안내를 받아 식당 같은 곳에 도착했다. 알고 보니 바람막이 입은 자들의 정체는 우리과 직속 선배들이었고 이제부턴 그들과의 시간이었다. 그 중에 대장격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고 대뜸 소리치는 것이었다. 그의 소리침에 대답하듯 다른 바람막이들도 큰 소리로 뭐라 외치기 시작했다. 목에서 피가 나올 것처럼. 그리고 이게 FM이라는 것이고 모름지기 열정적인 대학생이라면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란 말인가? 대학생들의 열정은 민원 따위는 가뿐히 지려밟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것인가? 상당한 오글거림, 괜히 내가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이 오글거림은 다른 바람막이들이 순차적으로 FM을 진행함에 따라 점차 사라졌다. 중간중간 각자만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넣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스스로의 존재를 이 땅에 당당하게 선언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다 어떤 여자 바람막이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아까 지하철역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던 그녀였다. 우리가 직속 선배였다니 당황스러웠다. 이윽고 그녀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예쁜 여자가 목 터져라 소리치는 걸 태어나 처음 보았다. 동구스름한 얼굴, 그러나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는 언밸런스한 귀여움의 그녀. 나는 그녀의 이름을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 문장 속에서 또렷하게 주워들었다. 그 뒤로 이어진 다른 바람막이들의 소리 지름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로지 그녀만을 따라갔다. 그녀는 자신의 순서가 끝난 후 바람막이들의 무리에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한 남자 바람막이가 그녀의 볼을 꼬집는 것이었다. 아니 뭐 저런 놈이 설마 남자친구인가? 아니다. 아까 저 바람막이 놈은 다른 여자 바람막이에게 어깨 동무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다면 친구란 말인가? 남녀는 7세 이후에 같이 앉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진데 어찌 저렇게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이성의 얼굴 표피세포를 손으로 만진단 말인가? 그리고 그걸 즐겁다는 듯이 받아주는 저 귀여운 그녀는 혹시 정숙하지 못한 여인인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은장도 정신은 캠퍼스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가? 어찌 남녀가 저렇게 거리낌 없이 어울린단 말인가? 나는 원인 모를 질투심으로 얼굴 근육이 수축됨을 느꼈다. 이런 내 기분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자기 소개는 멈췄다. 그리곤 갑자기 테이블마다 술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젠 조별로 함께 마시는 시간이란다. 그제서야 나는 우리 조원들을 둘러보았다. 조원들의 관상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다. 여자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녀였다. 동그란 얼굴에 그렇지 못한 몸매, 지하철 개찰구부터의 인연은 뭔가 운명적인 만남의 도입부였던 걸까? 그녀는 비어있던 내 앞자리에 앉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 저 아까 봤죠? 헐, 날 기억하는 건가? 잠깐만, 여기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녀와 지하철에서 마주쳤을 때 신입생임에도 신입생이 아닌 척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그렇다고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녀는 날 기억하는데 나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쁜 남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혹시 모를 증인이 나타났을 때 빠져나가기가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예스도 노도 아닌 그 중간 애매한 대답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랬나요? 제가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5cm 정도 다가오면서 이렇게 되받아쳤다. 본 것 같은데? 아까 지하철에서.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다. 갑자기 이마에서 땀이 나는 것이 느껴진다. 지금 나는 앞머리를 내리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 누군가 다가와 내 앞머리를 들춘다면 습식 사우나에 앉아있는 사람 마냥 몽글몽글 땀으로 젖어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지금은 2월달, 매서운 한파가 지나가고 난 뒤였기에 왜 이렇게 덥지? 따위의 말은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난 순간적으로 두 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는 그녀의 대답에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월달에 아프지도 않은데 땀 흘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우선순위 설정 원칙에 따라 시간의 긴급성을 요하는 그녀의 답변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공자인지 맹자인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위기 상황에선 정면 돌파를 하라. 그래서 난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심했다. 아까 지하철에서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녀는 근데 왜 아니라 보고 그냥 갔어요? 역시 예상대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여기서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상황을 생각해냈다. 사실 제가 똥이 급했어가지고. 그녀가 웃었다. 다행이다. 그녀의 웃음소리와 함께 앞머리 뒤에 숨어있던 땀들도 퇴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나니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서 뭔가가 반짝이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결혼? 아니, 결혼은 확률이 낮다. 그렇다면 커플링? 이건 가능성이 좀 높지만 그래도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 아마 할머니가 물려준 유산 뭐 그런 게 아닐까? 어릴 적에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꼈다가 하나둘 옆으로 옮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네 번째 손가락까지 온 뭐 그런 점진적 성장의 메커니즘? 나의 이런 망상이 심각해질 때쯤 대장격으로 보이는 사람이 주목하라며 소리쳤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몰렸다. 대장은 대뜸 바가지를 가져오더니
그곳에 소주를 콸콸 붓기 시작했다. 저 모습은 왠지 익숙하다.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에 워셔액을 넣을 때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있다. 난 워셔액 말고 다른 액체를 저렇게 부을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설마 저걸 마시진 않을 거고 혹시 뭐 바닥 청소 이런 거 하려는 건가? 이런 나에게 넌 아직 성인이 되려면 멀었다 라고 비웃는 듯 대장 바람막이는 이렇게 말을 했다. 내 정수리 위로는 물음표가 한 3개쯤 떴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뭐지? 성선설과 성악설 중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실험하는 건가? 모두가 리스크를 일정하게 부담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본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먹게 되는 조장은 우리 조장, 아니 나의 조장, 나의 그녀. 비록 왼손 4번째 손가락에 불길한 뭔가가 있지만 아직 그녀를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순 없다. 망상이 끝없이 펼쳐지려는 순간 우리 조의 순서가 찾아왔다. 우리 조는 가장 먼저 여자 조원들이 먹고 그 다음 남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장이 먹기로 결정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우리 조 인원은 10명, 저 바가지 안에 소주는 3병. 그렇다면 인당 0.3병씩 먹으면 되는 나름 할만한 양이었다. 그때 첫 순서인 여자애가 바가지를 들고 마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니 무슨 사슴벌레가 설탕물을 먹듯 혓바닥만 대고 뗀 것 같았다. 내가 침을 삼켜도 저것보단 많이 삼켰을 것이다. 그녀는 엄청난 변수를 제공해 주었고 우리의 리스크는 증가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하고 나면 쉽다는 게 이런 걸까? 처음 여자애가 사슴벌레 스킬을 사용하고 나니 그 뒤 여자애들도 그와 비슷한 양을 먹었다. 점점 더 커지는 리스크를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뒤에서 하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한 남자놈이 이렇게 말했다. 조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마시겠습니다. 조장님은 많이 피곤해 보이시니까요. 그러자 조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 진짜요? 뭐야, 너무 멋있어. 완전 박력. 이런 젠장. 아니 뭐 저런 잡놈이 다 있나. 멋있는 걸 독차지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발전시켜보겠다? 나는 그 대화를 듣고 머릿속에서 하던 시뮬레이션을 중단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바가지를 받아들었다. 우리 엄마는 수십 년 동안 봉사활동을 나가셨다. 언젠가 봉사활동을 나가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봉사활동으로 좋은 업보를 쌓으면 그것이 자식들이 큰 화를 면하게 해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엄마가 쌓아둔 그 업보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바가지를 들이켰다. 계속 들이켰다. 목구멍에서 꿀렁꿀렁한 느낌이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나는 바가지의 70% 정도를 비워냈다. 그리고 뒷사람에게 바가지를 넘기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말고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내 뒤의 순서는 그녀를 포함해 3명. 바가지에 남은 양은 기껏해야 반병 정도. 아까 다 마시겠다고 한 잡놈이 저걸 다 마셔도 내 후광에 가려져 빛을 발하지 못하리라. 묘한 만족감이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거기서부터 기억을 잃었다. 그 뒤로 이어붙여진 장면은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바라보는 천장이었다. 어젯밤이 도무지 기억나질 않는다. 그냥 재수할까? 온갖 상상과 두려움이 덮쳐왔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척에 대해 인간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다. 나는 이 공포감을 마주하기엔 이제 갓 성인 자격증을 획득한 초보자이기 때문에 매우 버거웠다. 무서운 마음을 애써 눌러가며 싸이월드 새내기 클럽에 들어가 봤다. 그곳엔 역시나 OT에 대한 후기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다. 나는 혹시 내 이야기가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다행히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런 공공연한 곳에 올리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실수라서 못 올린 게 아닐까?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무렵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그녀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를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자는 단체 문자였다. 잘 들어갔냐는 인사와 함께 다음에 있을 2박 3일 일정의 새내기 대상 캠프 참석 여부에 관한 공지였다. 수수께끼 같은 어젯밤에 대한 힌트는 전혀 없었다. 잠깐만, 근데 이 누나 번호가 왜 저장되어 있는 거지? 물론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받아봐야 했으니까 번호를 받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저장하는 순간이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바가지를 들이키고 번호를 저장하는 그 순간까지는 적어도 아무 탈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수 있었다. 2박 3일 캠프 참가하지 말까?
이 참가했다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놈이라고 멸시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자괴감에 휩싸여 괴로워하던 중 어젯밤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다. 난 그 중에서 내가 웬 여자애랑 어깨 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아, 이건 뭐지? 남녀는 유별한데 왜 나는 저 처음 본 여자애랑 어깨 동무를 했을까? 기억이 없다는 건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참가를 결심했다. 캠프의 일정은 정말 다양했다. 각 전공별로 응원전을 펼치고 초대 가수들의 공연도 관람하는 등 나름 신선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나는 사원의 구슬 조각을 찾아 헤매는 이누야샤처럼 오틴날의 기억을 찾는 것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고 간신히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내 기억을 찾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사진에서 어깨 동무를 한 여자애였다. 이 여자애와 나는 오틴날 절친이 된 사이였다고 한다. 편의상 이 여자애를 제이라고 부르겠다. 제이가 말해준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차 검증한 끝에 보고 난 그날의 기억은 다음과 같았다. 바가지를 거의 원샷하고 난 뒤 일약 스타덤에 오른 나는 분위기에 취해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 따위는 구시대적 유물이라 여기며 허물없이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특히 조장인 그녀에게 말을 많이 걸었는데 이게 너무 지나쳤던 걸까? 다른 곳에 있던 한 남자가 우리 조로 다가와 조장 옆에 앉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녀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의 주인, 그녀는 우리과 공식 커플 CC였던 것이다. 그 뒤로 나는 시련의 아픔을 견디는 사람 마냥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마치 이젠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심정으로 다른 곳에 과하게 집중을 했다. 그렇게 집중한 곳이 지금 내 옆에서 조잘되는 제이였다. 제이는 그날 이후 나에게 굉장한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나는 그녀가 거의 초면인 상태였다. 어색하고 미안했다. 난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2박 3일 동안 그녀와 단짝처럼 붙어 다녔다. 하지만 전혀 몰랐다. 이것이 제이와 나를 엮는 분위기를 만들 줄은. 캠프가 끝나고 난 뒤 학기가 시작됐다. 고등학생 티를 아직 못 벗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기대하며 집을 나섰다. 항상 신기하고 가슴을 벅차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내일을 기다리며 지냈던 것 같다. 캠퍼스를 걷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마주치면 당장 돗자리를 깔고 그 자리에서 술판을 벌리거나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내 옆에는 제이가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장난반, 진담반, 노골적으로 엮기 시작했다. 솔직히 난 싫었다. CC를 하는 것이 싫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친구라는 대의 명분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계속 같이 다니길 강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 선배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나에게 술을 사줄 테니 제이와 단둘이 나와보라고 했다. 하늘같은 선배의 요청에 나는 곧장 제이에게 연락해 선배를 만나러 갔다. 그렇게 셋이서 술자리를 가졌고 대화의 주제는 돌고 돌아 나와 제이가 잘해보라는 권유로 결론이 났다. 사람들의 엮으려는 시도가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생겼고 결국 그가 쏜 큐피트의 화살을 온 힘을 다해 쳐냈다. 전 솔직히 얘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친구입니다. 진짜 안 엮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에 제이 역시 강력하게 항의했다. 나도 너 싫거든? 웃겨 진짜. 제이는 매우 화난 얼굴로 술을 들이키기 시작했다. 앞자리에 앉아있는 선배도 멋쩍은 표정으로 들이켰다. 그렇게 그 둘은 상당히 취했다. 여느 취한 사람들의 대화처럼 둘의 대화는 허공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고 결국 어영부영 끝이 났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끝내고 바깥으로 나갔다. 바깥으로 나가는 길, 가게는 2층이었는데 내려가는 계단이 매우 좁고 가팔랐다. 나는 그때 몰랐다. 취한 사람에게 계단은 위험하다는 것을. 제이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다 앞으로 고꾸라졌고 본능적으로 앞에 가던 선배의 등을 쿠션 삼았다. 나는 맨 뒤에 있었는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었다. 후다닥 달려간 나는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선배는 입을 틀어막고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툭 뱉었는데 그것은 이빨이었다. 그리고 난 선배의 이빨을 자세히 보았다. 키 크고 잘생겼던 그 선배는 앞니빨이 대각선이 그어진 듯 반듯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남아있던 이빨의 모양은 너무나 깔끔한 삼각형이었다. 순간 나는 그 모양을 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떠올라 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매우 응급한 상황임을 깨닫고 서둘러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선배는 전화기를 꺼내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나는 제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제이는 쿠션 덕분인지 다친 곳이 전혀 없었다. 이내 선배 여자친구가 도착해 그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고 나는 제이를 부축해 그녀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제이는 비틀대며 걸어가다 계속 땅에 주저앉아 잠들려고 했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그녀를 업었다. 그렇게 간신히 그녀의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난 정말 깜짝 놀랐다. 현관에 웬 예쁜 여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제이의 룸메이트였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이런 걸까? 난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후광을 보았고 내 귓속엔 BGM이 들렸다. 혹여 제이를 업고 있는 내 모습을 그녀가 오해할까봐 재빨리 제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같은 과 친구라고 잽싸게 말을 던졌다. 아름다운 그녀는 제이를 부축해 방 안으로 끌고 갔다. 그리곤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나를 쳐다봤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슬로우 모션처럼 그녀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 이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제이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벼랑간 바닥을 향해 토를 내뱉었다. 제이 옆에 있던 아름다운 그녀는 엄청난 속도로 두 손을 내밀어 그녀의 토를 받아냈다. 룸메이트로서 바닥에 토를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그녀로 하여금 엄청난 속도의 조건 반사를 일으킨 것이다. 나는 이때 생각했다. 타인의 토를 손으로 받아낼 수 있는 여자라면 결혼감으로 충분하다고. 손을 씻고 나온 그녀와 나는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나보다 2학번 높은 다른 과 선배였는데 제이랑은 학교 커뮤니티에서 방을 구하다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막차 끊겼는데 어떻게 가려고? 저 그냥 그 친구 집에 가도 되고.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냥 여기서 자고 첫 차 타고 가. 인간에게 수면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도저히 수면할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신체 건강한 20살, 그녀와 함께라면 잠 따위는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그녀는 곧장 이부자리를 펴주었다. 그녀의 집 구조는 작은 방 2개와 사람 1명 누울 수 있는 거실이 있었다. 내가 배정받은 곳은 거실, 싱크대 앞이었다. 난 순간 당황했다. 보통 이런 비좁은 싱크대 앞 공간에서 사람이 잠들진 않으니까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럼 무엇을 예상했을까? 그녀의 방에서 자는 상황? 어찌 나는 이리도 불순한 생각을 했던 것일까? 남녀 유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녀가 더욱더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게 난 여자 때문이 아닌 싱크대 옆이라는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잠들 수 없었다. 다음날 새벽 조용히 몰래 그 집을 빠져나와 첫 차를 탔다. 머릿속에서 그녀가 잊혀지지 않는다. 다음날 수업 중에도 머릿속엔 그녀만이 떠올랐다. 제이는 학교에 나오지도 않았다. 나는 제이를 걱정하는 척 연락해보았다. 사실 제이의 건강보단 그녀의 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제이는 룸메이트 그녀에게 집에 오게 된 경위를 모두 듣게 되었으며 나에겐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보답으로 룸메이트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제이는 흔쾌히 알려줬고 그녀가 현재 솔로니까 잘해보라고 응원까지 해주었다. 편의상 이제 그녀를 A라고 부르겠다. 난 A에게 연락을 했다. 당시 나에겐 밀당이나 간교한 전략 따위는 없었다. 백두산 호랑이의 기세로 무작정 달려들었다. 산이 거기에 있기에 오르듯 앞에 그녀가 있기에 오를 뿐. 하지만 A는 나에게 자꾸만 철벽을 쳤다. 나보다 2학번이나 높다 보니 나를 자꾸만 동생으로 정의하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나지 않았고 어찌어찌 간신히 밥 한 끼 먹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밥 먹는 와중에도 A는 계속해서 나에게 철벽을 쳤다. A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선배가 후배 밥 한 끼 사주는 건데 뭐. 나는 이 말을 듣고 갑작스레 오기가 발동했다. A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해버렸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가면서 계산이 이미 된 것을 알아차린 A는 나를 보며 물어왔다. 뭐야? 왜 너가 샀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남자도 여자로 만난 거니까 밥은 남자가. A는 굉장히 당황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무나 귀여웠다. 하지만 이후에도 A는 나에게 끊임없이 철벽을 쳤다. 그녀의 철벽에 지쳐가고 있을 무렵 학과 MT를 가게 되었다. 나는 MT에서도 온통 A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답장 시간과 내가 보낸 시간의 간격을 체크해가며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게임을 진행한다며 학과장이 모두를 불러 모았다. 이 게임은 조금 이상했다.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 신청을 하고 여자가 승낙을 하면 바깥에 나가 30분가량 산책을 하다 돌아오는 것이다. 만약 거절당하거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나는 벌칙을 피하기도 할 겸 A에 대한 상담도 할 겸 J에게 다가가 신청했다.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고 우리는 바깥에 나가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들리는 시냇물 소리 그리고 비추는 달빛은 A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우리는 분위기 취해 걷다가 커다란 돌 위에 잠시 앉았다. 그리고 이제 A 이야기를 꺼내야지 라고 생각했을 무렵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적당한 취기,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따뜻하게 비추는 달빛, 위의 3요소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우리는 별안간 키스를 하게 되었다. 남녀 사이에 친구란 없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여자, 그녀와의 키스. 우리는 다음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서로 침묵했다. 옛 어른들이 남녀는 7살 이후 붙어 다니면 안 됐다고 했던 이유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난 그렇게 후회와 두려움 등으로 색칠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집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제이에게 문자가 왔다. 제이는 내가 답장할 시간도 없이 약속 장소를 통보해왔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나는 A 누나를 좋아하고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이와 키스를 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무거운 감정은 A 누나에 대한 죄책감일까? 아니면 제이에 대한 미안함일까? 내 감정이 나 스스로에게 묻는 이 어려운 질문은 나로 하여금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하게 만들었다. 제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거리를 두기로. 카페에 왔다. 제이가 저쪽에 앉아있다. 나는 분명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는데 그녀 앞엔 이미 반쯤 비워져 있는 커피잔이 있었다. 음료를 주문하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평소에 그녀는 얼굴이 시원하게 잘 보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머리카락이 얼굴을 많이 가리고 있는 듯 했다. 난 분위기를 좀 풀어볼 겸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야, 너 또 머리 안 감았냐? 그럴 거면 그냥 삭발을 하는 게 어때?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내 장난에 대꾸하지 않고 날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정숙 상태에 돌입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날 쳐다보고만 있었다. 마음속으로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 나에게 그날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듣기로 원한다. 나는 서둘러 준비해온 본론을 꺼냈다.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날 일은 진짜 미안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 앞으로도 친구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에게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숨죽여 울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그녀의 머리가 평소와 다르게 앞으로 내려와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이유. 나를 만나러 오기 전 이미 여러 번 저 자세로 울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앞에서 여자가 울고 있는 이 상황을 견디기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나름의 임기응변, 하지만 누가 봐도 수습하려고 하는 게 뻔한 말을 내뱉었다. 우리 앞으로도 친구로 지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친구로 지내냐? 그래서 난 우리가 뭐랄까 이 좀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그녀는 드디어 닫혀있던 입을 열고 이렇게 말을 했다. 나 첫 키스였어.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다. 20살의 여자친구, 이런 방식으로 사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 어떤 예고나 전조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 몰랐다. 솔직히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었다. 여자의 첫 키스를 빼앗고 도망가는 무례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까? 그녀와 사귀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까먹을 정도였다. 그리고 까먹은 정도로 그녀를 대했다. 오히려 친구였던 이전보다 어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간고사가 시작될 무렵 캠퍼스 내에는 벚꽃이 활짝 펴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그때 난 도서관에서 제이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제이는 공부에 지쳤는지 잠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나는 집중도 안 되고 답답했던 기분을 환기하고자 음료수를 사러 열람실 밖으로 나갔다.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놓고 있던 중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A 누나였다. 제이와 사귀고 난 뒤 나는 엄격한 도덕법칙을 준수한 청년이었기에 마음은 A를 향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녀에게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마 A에겐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던 내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느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 자연스러운 밀당이 되었던 걸까? 그녀는 나에게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이런 말을 건네왔다. 나랑 잠깐 벚꽃 보러 갔다 올래? 둘이요?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 대 여자로 가줄게. 진짜요? 그녀와 단둘이 벚꽃을 둘러보며 캠퍼스를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내가 연락을 안 해서 신경 쓰였다고 한다. 그리곤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요새 왜 연락 안 했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녀의 태도가 의아했다. 내가 그렇게 매달릴 땐 철벽을 치더니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관심을 끄니까 오히려 당겨줘 오다니. 왜 사람들이 밀당을 하는지 깨달았다. 대화를 하다 보니 그녀는 제이와 내 사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제이도 나에 대해 말하기가 껄끄러웠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아려왔다. 내 이상형의 그녀와 드디어 뭔가 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필 이때 그녀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다니. 이런 생각에 잠겨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다. 시험 끝나면 롯데월드 갈래? 예전이었으면 신이 나서 춤이라도 췄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녀의 룸메 제이와 사귀고 있는 상황. 미치겠다. 아쉬움과 슬픔, 제이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에게 공부할 게 많이 남았다고 도서관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녀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가. 난 여기 좀만 더 있다 갈게. 도서관으로 돌아온 나는 서둘러 열람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잠에서 깬 제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어디 갔다 왔어? 잠깐 엄마랑 통화 좀 하고 왔어. 밖에 벚꽃 엄청 예쁘던데. 우리도 보러 갔다 올까? 그래? 졸지에 나는 제이와 다시 한번 벚꽃을 구경하며 걸어야 했다. 나는 속으로 아까 계속 남아있겠다던 A 누나와 마주치지 않기를 기도했다. 벚꽃은 정말 예뻤다. 그리고 이 분위기에 취했는지 제이는 뜬금없이 나에게 팔짱을 꼈다. 그녀의 팔짱을 거절할 명분이 없던 나는 어색한 마음을 누르며 A 누나와 걸었던 그 코스를 똑같이 다시 걸었다. 왜 항상 바라지 않는 것은 이루어질까? 나는 제이와 걷던 도중 A 누나를 마주쳤다. 그것도 제이와 팔짱을 낀 상태로 말이다. A 누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너 공부할 거 많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우리 곁을 지나쳐갔다. 그녀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다. 옆에 있던 제이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제이가 미워졌다. 제이와 헤어지고 싶었다. 이 이후로 나는 제이와의 사이에서 갑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런 상태로 제이와 1년을 넘게 연애했다. 그때는 몰랐다. 제이에겐 상처받는 나날들, 나에겐 죄책감을 만들어준 나날들이 될 줄은. 그리고 나는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제이보다 좋은 여자를. 10몇 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는 내 인생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돌이켜보면 20살의 내 삶에서 그녀의 눈코입보다 아름다웠던 것은 없었다. 남자를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알아냈다며 빨개진 얼굴로 묻던 그녀의 눈. 감기 걸린 내 모습을 보고 아빠 몰래 훔쳐온 양파즙. 그걸 나에게 따라주며 찌푸리던 그녀의 코. 나와 특별한 데이트를 하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모아둔 적금을 깨던 날 미소를 지어주던 그녀의 입.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곧잘 한다. 그때가 좋았지. 위의 문장에는 비교급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다. 사람의 인식체계 안에서 지금은 말을 내뱉는 순간이며 비교하는 대상은 먼 과거의 나일 것이다. 왜 항상 사람들은 지금보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걸까? 문화적 범위 내에서 인간은 보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성장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과거보다 미래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덜 풍요롭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비물질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추억할 때 느끼는 것은 그때와 지금은 확연히 다른 필터가 씌어져 있다는 것이다. 당시의 온도, 소리, 색깔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필터였다. 그리고 이 필터는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요소이다. 가끔 우리는 추억의 노래를 듣거나 문득 먹게 되는 음식에서 잠깐이나마 과거의 필터를 꺼내보곤 한다. 그리고 잠깐 떠올랐던 필터의 잔상을 통해 지금과의 차이점을 구별한 뒤 그리움에 잠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터를
바꿔놓았을까? 나는 그 이유가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기준. 20살이라는 나이는 제도권 내에서 미성년으로 보호받던 시기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오는 시점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 이 나이 때는 성인이지만 미숙하다. 갑자기 몰아치는 경험의 파도 속에서 서 있기도 힘들다. 그래서 어딘가에 발을 딛고자 발버둥치게 된다. 그렇게 경험의 파도 속에서 어딘가에 발을 딛는다. 각자만의 경험 속에서 기준을 세우게 된다. 그것이 연애든 인간관계든 혹은 장래 희망이든. 그리고 이때 세워진 기준은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준에 못 미치면 불만족하고 기준을 넘어가면 행복해한다. 그렇게 기준의 위아래로 필터가 바뀐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준을 세울 당시의 나 자신은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즉, 미성숙한 상태에서 세우는 기준으로 스스로의 인생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준이라는 깃발을 꽂으러 가는 길의 내 모습은 미래의 나는 이 기준 정도는 가뿐히 넘어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기롭게 외치며 정해놓은 기준, 이 기준을 넘기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며 늙어간다. 그때마다 후회와 그리움을 느끼는 인간의 이런 모습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던 것 같다. 나 역시 20살 경험의 파도 속에서 제이라는 여자친구를 만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호기롭게 기준을 정했었다. 이 정도는 사랑할 때 당연히 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 당시에 운이 좋아서 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기준점은 연애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곳에서 생겨났었고 이후 그것들도 역시나 나를 후회하게 만들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좋았던 것을 마주했을 때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기준으로 삼았고 그 오만의 대가는 후회와 그리움이었다. 20살에 얻은 성인 자격증은 나에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만약 20살의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 자격을 사용하지 말라고. 기준을 세우지 말기를. 그저 경험의 파도를 즐기고 그 파도가 끝났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괜한 기준을 세워 그때와 지금의 필터를 바꿔놓지 않기를.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점의 필터가 따뜻할 테니까.